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 경기도 중소도시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적어도 은퇴 전까지는요. 1987년 대학 졸업 후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좋게도 당시 성장하던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품질 검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눈에 들어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직장 생활은 3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품질 관리는 제 천직이었습니다. 불량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외 공장으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공장이 생기면서 출장이 더 잦아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근과 출장이 많다 보니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것 외에는 미루기 일쑤였죠. 영철 씨, 언제 한번 제대로 검진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 아내가 늘 걱정했지만 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은퇴하고 나서 천천히 받을게.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원에서 주임,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품질관리 팀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회사 부품이 들어간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죠. 특히 2010년대 초반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월급부터 30%는 무조건 저축했고 국민연금도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가입했죠. 아내 이영숙 씨는 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게를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39세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36세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모아둔 저축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아이들을 독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년인 만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는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주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저에게 감사패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고 후배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뒤돌아보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그 회사와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자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노후 설계사와 상담 후 퇴직연금으로 매월 70만 원씩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30만 원이 나왔고 합쳐서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평생 모아온 저축금 6천만 원이 있었으니 노후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퇴직 첫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를 하나씩 다녀오기로 했죠. 첫 번째로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여행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출장으로 해외는 많이 다녔지만 정작 우리나라 구석구석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름에는 강원도 속초와 설악산을 다녀왔고 가을에는 전라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 미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제2의 신혼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평소 산을 좋아했던 저는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매주 수요일마다 근처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탁구클럽에도 가입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탁구를 쳤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 쳐봤던 탁구 실력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기쁜 일은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면서 주 2회 정도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바빠서 미처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었죠. 영철 씨,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100살까지 살겠네.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끔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약간의 돈을 쓰더라도 충분했습니다. 저축해둔 6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거의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생활. 이것이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기본 검사만 받고 정밀 검사는 미뤄왔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이제 시간도 많은데 제대로 한번 받아봐요. 나이도 있으니 더 미루면 안 돼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예약하고 검사 전날 밤부터 장 세척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과정이 무척 불편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어 무사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진 당일 여러 검사 중에서도 대장 내시경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되어 큰 고통은 없었지만 검사 후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영철님, 대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로 봐서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표정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스캔, MRI, PET 스캔 등 처음 들어보는 검사들을 받았고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특히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암 3기.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완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기이긴 하지만 아직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어 보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은퇴하자마자 암이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두 아이 모두 충격을 받았고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아빠가 준비해둔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당시에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보험은 얼마나 보장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축금도 있었으니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되었고 약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종양과 주변 림프절을 모두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문합부 누출이라는 것으로 장을 다시 연결한 부위에서 내용물이 새어나와 복막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했던 2주의 입원 기간이 한 달로 늘어났고 추가적인 처치와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실감했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이었고 합병증 치료로 추가된 비용까지 합하면 약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2주 정도 집에서 회복하고 나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6개월간 2주에 한 번씩 항암제를 투여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처음으로 항암제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몇 시간 후부터 심한 구역질과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고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가 암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내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힘든 상황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밤에는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저를 산책시켜 주었고 딸은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데 좋다는 식품과 영양제를 찾아보내 주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도 자주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가끔 병문안도 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부작용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발 저림 현상인 말초신경병증도 나타났습니다. 식욕이 크게 줄어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했고 면역력이 약해져 사소한 감기에도 오래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는데 한 번에 약 70만 원씩 12회 치료로 총 8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부작용 관리를 위한 추가 약물과 처치, 영양제와 보조식품 비용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당혹스러웠던 것은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항목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고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특수주사나 일부 항암 보조제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고 이런 비급여 항목만 해도 6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보험 들어놓으면 안심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던 같은 병실 환자에게 털어놓았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족 회의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자 자녀들은 경제적 지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돈 걱정 말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저희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결국 저는 자녀들의 제안을 일부 수락했습니다. 의료비의 일부를 자녀들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제가 계속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 환자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줄 돈 벌고 늙어서는 돈줄 건강 찾는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은 저만 겪는 줄 알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었고 자녀들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반을 지나면서 의료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6개월 치료 기간 중 지출된 의료비를 정리해보니 충격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수술 및 입원비 450만 원, 항암치료 관련 840만 원, 비급여 약물과 처치 600만 원, 영양제와 보조식품 180만 원, 통원 교통비와 간병 비용 100만 원.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의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저축해둔 6천만 원 중 3분의 1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한편으로는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경제적인 걱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5년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 나은 건가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간 재발 없이 지내면 완치로 볼 수 있어요.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검진과 관리는 계속되어야 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저축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더 받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노후 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 노후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동안의 의료비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숫자를 더할수록 충격은 커져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네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기에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실제로 보장받은 금액은 전체 의료비의 6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는 비급여 항목이거나 보장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급여 항목의 존재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이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검사와 선택진료비였습니다. CT 스캔과 MRI는 기본 검사였지만 PET 스캔은 대부분 비급여였고 한 번 검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항암제 중에서도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추천한 표적 항암제는 효과가 좋지만 비급여라 회당 150만 원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최선의 치료를 받자는 마음이었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주사와 영양제도 모두 비급여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보조 치료는 거의 필수적이었지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면역 주사는 한 번에 30만 원씩, 영양제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험 들어놓으면 안심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평생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6개월 치료기간 중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술 및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는 3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면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항암치료 관련 비용은 회당 70만 원씩 12회,
총 8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비급여 약물과 처치에는 약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적항암제, 면역 강화 주사, 특수검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양제와 보조식품에는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총 1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원 교통비와 간병 비용으로 약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6개월 만에 2천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지출된 셈이었습니다. 저축해둔 6천만 원 중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저축금도 곧 바닥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돈은 또 마련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생활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월 지출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여행과 취미 활동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와 탁구 클럽 회비도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비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3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진 비용이 회당 50만 원 정도 들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비용도 월 3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도움을 일부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다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오히려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차례예요. 결국 두 자녀가 월 5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었기에 부담스러울 텐데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70대 암 환자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도 적고 저축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암 예방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건강보다는 일과 돈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사랑, 그리고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이라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입원과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5%로 줄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습니다. 일부고가 항암제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약값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많지만 알아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의료비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회당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도 계속 복용해야 했으며 이 비용이 월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도 필요했습니다. 유기농 식품과 특별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를 구입하다 보니 식비가 이전보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영양주사를 맞는데 월 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암은 치료했지만 의료비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치료 자체는 끝났지만 관리와 예방을 위한 비용은 계속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경제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저축 4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자녀들의 도움은 어디까지 받아야 할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는 빠듯할 것 같아요. 의료비가 계속 나갈 텐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예상 의료비를 고려하면 월 지출이 최소 200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의료비 50만 원에 생활비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저축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4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는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은 의료비에 한해서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저희가 감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축금에서 조금씩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가계부를 더 세심하게 작성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서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과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혼자 결정했다면 이제는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아들의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건강이 최고의 노후 자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그저 진부한 클리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저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과음했으며 업무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발견되었을 때도 약 먹으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의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처음 받으시나요? 부끄럽게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입니다. 1년만 더 미뤘다면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의사의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사기로 진행되어 완치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암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암은 치료 성공률이 높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선 신체 활동을 늘렸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30분씩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면서 산책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식단도 크게 바꿨습니다. 육류 중심에서 채식 위주로 전환했고 특히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가 채소와 베리류, 견과류를 자주 먹었고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암 진단 후 우울감과 불안감이 컸는데 병원에서 운영하는 암 환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암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의료비 대비책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급여 항목 보장 특약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물론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적어도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였고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많지만 알아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주변 암 환자들에게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는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67세 이제 인생 2막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 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돈과 성공,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건강과 가족,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암 환자 자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암을 이겨낸 선배들의 이야기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습관도 들였습니다. 아침마다 10분간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취침 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과 감사한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비 패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줄이고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암을 통해 배운 교훈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이것이 제가 얻은 삶의 지혜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순간에 감사하며 살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암 진단 후 2년이 지났습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에서 지금까지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3년만 더 무사히 지나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고 저축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도움과 저희 부부의 전략 생활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졌고 소통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암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주는 활동인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힘들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암이라는 시련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배웠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기도를 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작은 행복에도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암 진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삶의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퇴직연금 70만 원으로 살다가 암 진단 받은 67세의 의료비 사투.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제목이라면 그 끝에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라는 부제가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야기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남은 인생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은 노후의 진정한 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료비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연금과 저축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관리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병원비의 80%는 생애 마지막 5년에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암치료 과정에서 만난 의사 한 분이 해주신 조언도 잊지 못합니다. 김 선생님, 암을 이기는 것은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적 건강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치료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암 환우 모임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관리와 관련된 팁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과 선택적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다른 분은 여러 병원의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같은 검사와 치료라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 책정이 자유롭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중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에 여러 병원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같은 MRI 검사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약값을 줄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일부 약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비 계산기를 통해 더 저렴한 약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무조건 가까운 약국에 가지 말고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약이라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정보들이 모여 매달 의료비를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암치료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유지하며 5년 완치를 달성하는 것. 둘째는 남은 저축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셋째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암 환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목표를 위해 최근에는 암 경험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병원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만나 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 같은 분이 이겨내신 것을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여행이나 호화로운 경험들이 목록에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소박해졌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가기, 아내와 함께 봄곳 구경하기,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가족 식사 대접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영철 씨, 우리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아내가 해준 말입니다. 암투병 과정에서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와 변함없는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련을 통해 우리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여전하지만 생활 방식의 변화와 자녀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저축금 3,500만 원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소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한 방을 월세로 내어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32평 아파트에서 저희 부부만 살기에는 공간이 남는데 한 방을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월세로 내어주면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충분히 모실 수 있어요. 아들이 종종 제안하지만 아직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희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암투병 과정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78세의 그분은 저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김 선생, 우리가 암에 걸린 건 불행이 아니라 행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 채 물질적인 성공과 인정만을 쫓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약 복용 시간을 알림받으며 운동량도 체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참여하면서 많은 기능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이나 식이요법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난번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암 진단 직후에는 절망감에 빠져 웃음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문제는 여전히 저에게 큰 과제입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 검진 비용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두려움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건강을 지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경제적, 심리적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 후 3년, 이제 저는 암 생존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암을 이겨냈다는 의미를 넘어 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암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아내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텃밭 채소를 신기해했고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런 순간들을 위해 내가 암과 싸워 이겨낸 것이구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시련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감사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것이 제가 67세에 암을 경험하며 얻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퇴직연금 70만 원으로 살다가 암 진단을 받은 67세 노인의 의료비 사투. 하지만 이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따스한 햇살. 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암이라는 어둠을 지나 다시 만난 세상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요리할게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 싸 먹자고요. 아내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암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